이런 마인드로 쌈마이 마인드로 접근하니까 쌈마이 임차인이 들어오더라. 네, 장수원입니다. 네, 오늘은 빌딩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노후화가 진행이 돼서 매매 시장으로 나오는지 그 과정을 한번 쭉 풀어볼게요. 자, 보통 빌딩을 신규 택지지구나 아니면 땅을 사갖고 건물을 짓는 방식이 있고, 아니면은 건물을 누군가가 지어서 임대 세팅을 끝낸 건물, 5년차, 10년차 되는 건물을 매입을 해가지고 건물주가 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면은 그때는 상큼해. 허니문 기간이야. 보통 이제 빌딩은 토탈 30년 보고 처음에 5년까지는 임대 세팅이 되는 기간이다 보니까는 그때는 공실도 있고 신축 하자 보수 이런 것 때문에 5년까지는 별로 그렇게 상큼하지가 않습니다. 하지만은 건물이 지어지고 5년이 되면은 하자도 다 잡히고 임대 세팅도 끝나니까는 건물의 프라임 타임은 신축 5년 이후부터 15년까지 그 10년입니다. 이때는 임대도 잘 되고 임대료도 따박따박 들어오고 임차인들도 서로 들어오려고 안달이 납니다. 왜? 건물이 새 거니까. 주변에는 다 썩은 건물인데 내 건물만 새 건물 아니면은 신축에 준하는 건물이다 보니까는 서로 임차인들이 들어오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러한 허니문 기간, 이렇게 좋은 세월이 천년 만년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주변에는 내 건물보다 좋은 건물이 없죠. 그러니까는 건물에 투자를 안 합니다. 이미 내 건물은 이 지역에서 가장 좋은 건물이야. 내가 최고다. 그러니까 건물에 투자도 안 하고 관리를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내 건물이 임대가 잘 되고 새가 잘 나오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 옆에 있는 썩은 뭐 단층 상가든지 주택 누가 털고 거기다가 근생 빌딩을 짓습니다. 그럼 거기 근생 빌딩이 지어지는 순간 어떤 일이 생기냐? 대한민국 자영업 시장은 빌딩 시장보다 자영업 시장이 더 무서워요. 커피 옆에 커피, 미용실 옆에 미용실, 치과 옆에 치과. 같은 업종이 노나먹기로 들어옵니다. 근데 경쟁이 들어왔는데 그 경쟁은 빌딩이 내 빌딩보다 더 좋은 신축 빌딩에 주차까지 다 기계식 주차기로 착착착착 들어가니까 어디를 가겠냐, 수요들이. 그러면서 이제 상권의 주 동선도 바뀌고 상권 자체가 이제 흐름이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내 건물이 최고의 입지에 최고의 신축 빌딩이었는데 이제부터는 나는 2등이 되는 거고 입지도 흔들린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업종이 나눠먹기가 되니까 내 건물에 있는 내 임차인들의 매출이 줄어들죠. 그때부터 삐걱대는 소리가 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이때 건물주가 빠르게 대응을 해서, 건물주는 항상 긴장해야 돼. 건물주가 해볼래 하면은 그 순간 나는 2등 3등 계속 나락으로 가는 거예요. 건물주는 항상 긴장을 해야 하는데 이때 빠르게 옆에 건물이 치고 오면은 나도 리모델링을 하고, 아니면 임차인들 중에서 지금 매출이 저조하다 그러면 얘 내보내고 새로운 임차인으로 건물의 에너지가 돌아가게끔 건물주가 관리를 해줘야 하는데, 그냥 천년만년 간다고 생각하고 관리를 안 하고 방치하는 순간 이제 악순환의 시작인 거죠. 이제 옆에 신축 빌딩에 하나씩 두 개씩 들어오면서 업종들이 노나먹기로 나눠지면서 엔간한 임차인이, 전에는 우리 건물 상가 1층에 101호, 102호, 103호가 있는데 103호에는 그래도 한 달에 300 정도는 받을 수 있었어. 근데 103호가 공실이 돼버린 거야. 노나먹기가 되니까 한 달에 300을 못 내겠대. 그리고 지금 주변 부동산에다가 상가 임대해달라고 뿌렸더니 요즘은 300 내기 어렵다. 사장님 건물이 전에는 혼자 있으니까는 임차인이 매출이 잘 나오니까는 버틸 수가 있는데 지금은 건물이 3개가 있으니까 셋이서 놀아먹으니까는 한 건물에서 월세 300은 힘들다. 그래서 우리 건물 103호는 들어오겠다는 임차인이 하나 있긴 한데 요즘 같은 불경기에 조정을 해주셔야 한다. 그래서 줄여서 220으로 계약을 합니다. 300이 220이 되는 거야. 왜? 건물주는 건물에 재투자하거나 뭔가 리모델링으로 업그레이드를 하거나 아니면 내가 업종을 가려서 좋은 임차인, 내 건물을 빛내줄 임차인, 장사가 태도가 적극적인 임차인을 받으려는 의지가 아니라 지금 당장 공실만 해결하고 현금 흐름만 나오면 오케이다. 이런 마인드로, 쌈마이 마인드로 접근하니까 쌈마이 임차인이 들어오더라. 근데 여기서 또 문제가 생깁니다. 뭐냐면은 지금 주변 시세 대비 저렴하게 나서 임차인이 들어왔는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은 임대료가 싼 거를 장점으로 들어오는 임차인은 장사의 매출로 돈을 벌려는 태도가 아니라 사실상 주변에서 저렴한 임차료로 자리를 먼저
잡아놨다가 권리금 장사를 하려고 들어오는 겁니다. 실제로 장사를 해서 돈을 벌려는 게 아니라 자리를 맡아두고 쥐고 있다가 권리금을 붙여서 팔려고 들어오는 불량한 임차인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 불량한 임차인이 들어와서 장사는 제대로 하지도 않으면서 계속 권리금 주고받고 팔면서 임차인이 여러 번 바뀝니다. 권리금 장사꾼만 들어오면은 월세는 고정이거나 내려가는데 권리금은 계속 커져. 그러다가 일정 수준이 되면은 더 이상 매출도 안 나오고 상권은 와서 장사는 개판치고 권리금만 챙겨가니까는 상권이 망하는 거지. 그 라인이 죽는 거예요. 들어오는 족족 망해 나가니까. 그럼 나중에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권리금도 안 붙습니다. 이게 가족으로 아까 폭탄 돌리기처럼 지들끼리 권리금 돌리다가 막판에 물린 사람은 권리금 포기하고 장사도 안 되니까는 그냥 털고 나갑니다. 그때부터는 이제 장기 공실의 시작인 거죠. 근데 이 장기 공실이 한번 시작되면 무서운 게 뭐냐면은 처음에 300이었던 게 220까지 내렸는데 이제는 뭐 180, 150 준다고 해도 아무도 안 들어옵니다. 왜? 권리금 장사꾼들이 와갖고 상권을 완전 망쳐놨으니까 자기들끼리 권리금 거래만 했지 장사는 제대로 하지 않으니까 그 라인 자체가 죽어버리니까 유동도 끊어지고 그리고 이 건물은 장사하면 별로 매출이 안 나온다. 그리고 수많은 권리금 장사꾼들이 거쳐간 곳이기 때문에 사실상 눈탱이 맞는다는 그런 안 좋은 프레임이 건물에 씌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정말 최악은 뭐냐면은 위층은 괜찮아. 뭐 2층부터 5층까지 뭐 이런데 다른 층은 뭐 사무실이든 병원이든 아니면 학원이든 이런 게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그런 거를 크게 중요하게 안 보는데 그 건물의 1층이 공실이다. 그 건물의 1층이 장기 공실이라는 거는 그 건물의 입지 자체에 문제가 있다라는 강력한 신호이기 때문에 상권이 망했다. 아니면 이 건물에 커다란 리스크가 있다라는 그런 이미지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 임차인들이 안 들어옵니다. 월세를 싸게 놓는다고 해도 임차인들이 겁을 내요. 여기는 우리가 보지 못하는 뭔가의 불안 요소가 있다. 이제는 더 이상 임대료가 싸고 비싸고의 문제, 권리금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 입지 자체가 무너졌다라고 생각하고 여기에는 어떠한 안 보이는 구조들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임차인이 안 들어오고 그러면은 건물주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딱 하나밖에 없죠. 건물을 팔아야겠다. 근데 문제는 임대가 깨져 놓으니까 지금 임대료가 들쭉날쭉해. 건물의 절반이 공실이고 현금 흐름이 안 나오는 상황이니까 이거를 수익률로 계산하면은 매매가가 형편이 없죠. 그런데 여기서 또 어떤 건물주들은 머리를 씁니다. 어떤 머리를 쓰느냐? 건물이 만실인데 수익률이 낮은 거는 그 건물의 가치 평가가 되는데 건물이 전체가 공실이면은 수익률을 평가할 수 있는 데이터가 없는 거니까 그러면은 그때는 수익률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건물주가 자기가 금액을 정할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하는 거죠. 착각을 해서 일부러 세를 안 놓습니다. 건물을 일부러 비워놓고 시장에는 그래도 이 정도는 받아야 한다라는 생각으로 넉넉하게 불러서 시장에 건물을 내놓습니다. 그러면 저희같이 건물을 전문적으로 뭐 판단하는 사람들은 건물을 딱 보는 순간 이제 압니다. 수익률이 빠져 있다는 것은 자기가 어정쩡하게 임대 세팅을 해봤자 지금 수익률을 못 맞추니까 아예 공실로 털어버리고 건물 자체로 가격을 매길 수 없는 상황으로 해서 지금 매각을 추진하고 있구나. 그런데 실질적으로 시장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가 않습니다. 저 같은 빌딩 전문 중개인도 그렇고 그리고 시장에 나와 있는 현명한 매수자들 물건 다 알아. 맹건 다 봤어. 정말 빠꾸미. 이런 분들은 벌써 그 건물이 처음에 얼마에 나왔는지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 사람이 얼마까지 내려가는지 그리고 또 뭐 안 팔리니까는 짜증난다고 물건 걷었다가 또 다시 가격 올려갖고 내놓고 이렇게 장난을 치는지 이런 거를 다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물주는 자기는 머리 썼다고 생각하지만은 시장의 플레이어들에게는 그 수가 너무 잘 보이는 거죠. 그리고 이미 임대가 깨져 있고 상권이 무너져 있고 장기 공실에 장기적으로 관리가 안 된 거기 때문에 이미 선수들은 그 건물은 검토해서 아예 제외를 시켜버립니다. 그런 건물은 아예 검토해서 제외를 시켜버려요. 그러면 결과는 정해져 있습니다. 건물은 팔리지 않고 가격은 점점 깎이지만은 건물주는 추가로 계속 대출로 연명하다가 이제 건물은 살아있지만은 사람은 시간이 제한되기 때문에 자기의 시간이 끝나면은 이제 상속으로 넘어갑니다. 상속으로 넘어가는데 여기서 또 문제가 있죠. 자식들은 썩은 빌딩, 공실 빌딩, 현금 안 나오는 빌딩 이것을 상속세를 내가면서 지키고 싶은 생각이 1도 없죠. 1도 없어서 시장에 상속 급매로 던지는데
상속 급매여도 거래 안 되는 건물들이 바로 이런 겁니다. 이미 깨질 대로 다 깨져서 더 이상 깨질 게 없는 건물. 이거는 살릴 수가 없는 건물. 이런 거는 상속 급매로도 거래가 안 됩니다. 왜? 매수자들 눈에는 이미 다 검증이 끝난 거고 저같이 대부분의 건물, 거래 가능한 건물들을 검토하는 사람에게는 이미 다 데이터가 있어요. 그래갖고 이거는 이제 깨져서 이건 살릴 수가 없다. 여기에 투자자를 넣는 거는 굉장히 위험하다. 이거는 용가리 통뼈 나도 못 살린다. 그래서 결국은 건물을 관리를 안 하고 그 구조가 월세가 따박따박 나오고 상큼했던 그 기간이 계속해서 이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건물을 관리 안 하고 상권의 변화에 내가 대응을 하지 않으면은 결론은 이런 식으로 노후 건물로 공실이 임대가 깨지고 건물은 썩어서 매매 시장에 나오지만은 거래가 안 되고 거래가 안 돼서 나중에는 대출로 연명하다가 이제 상속 급매로 나오지만 상속 급매라고 한다고 싼 거 외에는 장점이 없죠. 그거 사면 뭐 할 거야? 살릴 수가 없는데 상권도 망하고 건물도 망했는데 입지는 다 깨져버리고 지금 그래서 이거는 최악의 경우를 한번 말씀드려 봤고요. 건물이 나오는 과정. 그래서 이 차이는 바로 장기간에 걸친 관리의 차이에서 온다. 그래서 건물에 투자하실 때는 건물은 방치하는 자산이 아니라 관리하는 자산이고 내가 관리해서 그 건물을 지켜냈을 때 이거는 가격이 아니라 가치의 문제입니다. 내가 건물을 지키지 못하면은 그 건물은 시장에 노후 빌딩으로 나오는 거고 그게 아니라 그러면 내 자식에게도 물려주고 싶은 건물이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건물주하기 나름이에요.